네, 안녕하세요. 소셜아이티업 이동근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활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초기 창업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명칭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초기 창업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제가 두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적게는 두 가지, 크게는 세 가지를 하는 거는 초기 창업자. 그 두 번째는 지식재산권, 세 번째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재산권을 접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기 창업자로서 이 지식재산권을 접할 겁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을 단순히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비즈니스에 사용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자로서 접근을 하고 지식재산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느껴보는 모티브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골목식대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덕죽이라는 메뉴가 나왔었거든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는 이 프로를 시청을 못했는데 최근에 이슈화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덕죽이 상당히 인기가 늘어나니까 되게 큰 프랜차이즈에서 덕죽이라는 가맹점을 모집을 했어요. 가맹점을 모집해서 하니까 수많은 네티즌들의 지탄을 받는 거죠. 포항에 사는 어떤 사장님이 몇 개월 동안 직접 오랫동안 열심히 갈고 닦아서 이렇게 메뉴를 개발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훔쳤다 아니면 차용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덕죽이라는 그런 가맹점을 내고 있는 프랜차이즈 대표가 사과를 했어요. 우리는 덕죽 쪽에서 모든 사업을 안 하겠다 그런 식의 사과 공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분이 상표 출원을 했는데 이분이 상표 출원을 하기 전에 18일 전이면 3주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3주도 안 되는 그 시간 전에 어떤 분이 상표 출원을 하셨어요. 덕죽으로. 그러면은 이 메뉴를 만드신 분도 상표 출원을 했고 다른 사람이 18일 전에 출원을 했다고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이라면은 그 앞에 낸 사람이 등록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자기가 메뉴 레시피를 만들고 저희는 제품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 등록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상표 등록을 못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이 상표 등록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용하지 마세요 하면 이 사람은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이거 못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품을 개발했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상표권을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이 사장님이 처음에 TV에 출연했을 때는 상당히 기대가 됐을 거예요. 이제 내가 TV에 출연해서 많이 알려져서 뭔가 사업을 크게 할 수 있었구나. 그런데 그게 다 기회는 아니라는 거죠. 위기 요소가 온 거죠.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선 재빨리 움직여서 상표 출원도 하고 또 가맹점도 모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건 기회야, 이건 위기야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과연 그 기회가 아닐 수도 있고 위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큰 전시회 나가죠. 전시회 나가 전시회를 합니다. 브로셔도 만들어서 뿌려요. 블로그에도 올리고. 그래서 어떤 업체에서 되게 좋은 제품을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해서 블로그도 올리고 브로셔도 만들고 전시회도 나갔어요. 그다음에 당연히 뭐를 했을까요?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상표 출원을 했어요. 근데 상표 출원을 했는데 상표 출원을 하면은 특허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거기에 통과가 되면은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업체에서 상표 출원을 하고서 이제 등록만을 기다리는데 4개월 후에 특허청에서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왔어요. 의견 제출 통지서가 뭐냐면은 특허청에서 심사를 해서 이게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의견 제출 통지서에 있는 거절 이유가 해소가 되면 그때 바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절 이유를 보니까 뭐냐면은 타인이 출원한 상표와 동일하기 때문에 상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살펴봤었는데 불과 며칠 사이였어요. 진짜 며칠 사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제품이 예전에 없었는데 나중에 수승을 하고 보니까 이분이 전시회에서 전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전시회를 돌아본 거예요. 돌아봤더니 이 상품이 상품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집 가가지고 상표 출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표 출원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늦게 되면 상표 불이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어려운 거 생각하면서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전시회도 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상표 출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제 통화한 분이에요. 어제 대표님이 저한테 전화 주셨는데 본인이 10년 전부터 사용하던 브랜드가 있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특허대표 이병돈 뭐 그런 식으로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본인이 10년 전부터 사용하는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누구누구 자기 이름, 아니 누구누구 갤러리 그런 식으로 해서 블로그에도 이제 사용도 했었고 뭐 기사에도 내고 실제적으로 뭐 뭐라고 하죠? 그 도메인도 자기가 따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좀 돈 있는 그쪽에서 돈 있는 업체에서 자기가 사용하던 브랜드를 이제 뭐라고 하죠? 사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표님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상표 출원에 대해서 아직 안 해놓은 거죠.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우리가 상표 출원을 할 때는 그 상품이 적용되는 상품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사업이다. 그럼 블록체인 사업에 통과되는 류가 있고 나는 광고업이야. 그때는 그 광고업, 유통업이면은 유통업에 대한 분류가 있어요. 상품 분류. 그러면 그 분류에 맞게끔 상표 출원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기가 사업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표 출원을 하지 않고 다른 그 전에 하던 그 류에 대해서만 상표 출원을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오래 전부터 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었고 실제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상표 출원이라는 법적 제도를 통해서 내가 권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이게 같은 대표님이에요. 같은 대표님인데 자기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브랜드가 나왔었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여러 가지 브랜드가 나왔었는데 상표 출원을 할 때는 거의 한 60만 정도 들어가요. 60만, 70만 정도 들어가는데 등록 받을 때까지 이분이 이제 상표를 뭐 5건, 6건 출원해 놨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자기 브랜드를 류별로 확보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그때 한 5년 전에 재정적 여유가 있었으면은 이것도 출원해놓고 저것도 출원할 텐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업을 할 때는 막상 돈이 없잖아요. 내가 물론 이 상표 출원을 해놓고서 사업을 한다면 좋다는 건 알고 있겠지만은 내가 당장 운영비용도 없는데 이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살펴봤던 어떤 이런 사례들은 여러 대표님들이 겪어본 사례일 수도 있고 앞으로 겪게 될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우리 대표님께서 뒤에 계신 대표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대표님 반갑습니다. 저 투자회사 VC 누구누구 매니저인데 대표님 회사에 100억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으신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냥 고민할 것 같아요.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 왜 고민하시게 될까요? 그 다음 프로세스가 뭐 여러 가지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네네. 좋습니다. 그럼 맨 저쪽에 계시는 그 대표님. 이렇게 이제 대표님이 100억을 투자하고 싶다는 전화를 VC에서 받으셨어요. 그럼 만약에 VC 담당자라고 그러면은 어떠한 앞에 전 프로세스를 거친 다음에 이런 전화를 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사업 아이템을 시장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지 판단을 해서 전화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성에 대해서 많이 판단. 그렇죠. 시장성에 대해서 많이 살필 것 같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VC고 투자자라면 이런 걸 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성을 봤었고 과연 이 사업이 필드에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들의 들어온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이 있느냐, 그게 한국에만 있느냐, 일본과 미국과 중국에 가지고 있느냐. 보니까 기술 아이템도 괜찮았어요. 시장성도 있어요. 지식재산권도 미국과 중국과 뭐 일본 같은데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논리라고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들한테도 상당히 어떤 논리가 있고 설득 논리가 있고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손해 보지는 않을 것 같아 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아마 이러한 또 투자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막힌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또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하면은 이런 투자를 이끌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표님도 사업하시는 게 그런 아이템이 된다 그러면 아마 이런 전화를 충분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식재산권, 보통 지식재산권이라는 거는 뭐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이런 산업 디자인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특허가 필요한 기업에서 올 때 항상 저는 그걸 물어봐요. 대표님, 이번에 특허를 확보하고 싶어 하시는데 왜 특허를 확보하시고자 하시죠? 혹시 이제 맨 앞에 계신 대표님, 만약에 특허를 확보하고자 대표님께서 하신다면, 만약에 하신다면 어떠한 이유로 그걸 특허를 확보하고 싶어 하실까요? 첫 번째로는 제품에 대한 타야 회사와 타인의 모방에 대한 방지가 있겠고, 아, 모방에 대한 방지. 네. 네. 번째는 그 특허를 하게 되면 어떤 기능 면에서 다른 것과 우수한 점을 인정받게 되게 되면 예. 거기에 대한 회사의 밸류가 가치가 높아지고, 네. 거기에 대해 또 특허권을 빌려주거나 렌트했을 경우에 대한 거기에 대한 피드백에 돈이 투입될 수 있을 거고, 네네. 또 뭐 예를 들어서 투자 유치를 하더라도 특허권이 있는지 없는지 열고 먼저 보고 그 회사의 밸류 가치를 측정하니까 그렇지. 여러 면에서 봤을 때 특허는 지식재산권하고 여러 면에서 앞으로의 전망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정답을 딱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만약에 상표라든가 특허를 출원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 그렇죠. 이게 재산권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뒤에 계신 대표님. 대표님께서 뭐 디자인권이라든가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상표를 출원하게 된다고 그러면 어떠한 목적 때문에 하실까요? 그냥 나중에 그것 때문에 괜히 태클 걸릴 일 없게 하려고. 그렇죠. 나중에.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앞에 칼이 있어요. 이 칼을 한번 잘 보시겠어요? 자, 이 칼의 주인은 누굴까요? 장군. 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땅의 소유자. 네? 땅의 소유자. 아, 땅의 소유자? 아, 땅이 땅의 꽂힌 소유자. 거 아니에요? 네? 땅이 꽂힌 거 아니에요? 아, 땅에 꽂혔죠. 아, 네네네. 아, 네. 땅의 소유자. 네, 좋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아더왕. 네, 아더왕. 무덤일 네. 수도 있겠어요. 네? 무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무덤. 아, 전사해가지고 무덤에 꽂혔. 아, 네. 창의적인 답변이 많이 나오시네요. 제 네. 겁니다. 네? 제 겁니다. 아, 그러시면 대표님 거군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에는 보시면은 칼은 나오는데, 칼이 땅에 꽂힌 게 나오는데, 예, 대표님 칼이 여기 꽂혀져 있는데, 이 칼의 주인은 누군지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지금 각자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은 아더왕이다. 어떤 분은 뭐 땅 소유주다. 대표님 거다 말씀하셨는데, 이 칼에 임자를 보지 않다 할지라도 이 칼만 보고서는 어떤 분들은 아더왕이라고 있어요. 대표님은 왜 아더왕이라고 생각하셨죠? 꽂혀있는 아, 꽂혀있는 이미지가, 그렇죠. 꽂혀있는 이미지 보니까 뭔가 아더왕의 전설, 카멜론의 전설에 나왔어요. 칼일 것 같아. 이거 딱 보니까 손잡이에 왕관이 있네. 아, 이건 아마 왕족이 쓰는 칼이거나 왕한테서 하사받은 칼일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특허권이라든가 디자인권,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 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기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도 어떤 생각을 해버리냐면은 저 기업은 뭔가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 칼만 보고도 이게 이 장문의 어떤 칼이라는 것도 생각하셨던 것처럼 아, 저 기업은 특허가 5건 정도 있는 거 보니까 해외 특허가 10건 정도 있는 거 보니까 저 기업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5건 정도 있고 10건 정도 있다는 거는 그냥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기술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정말 뛰어나요 라고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설득하기 전에 우리 홈페이지에 이런 것들이 쫙쫙 나열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선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타인이 생각해 버리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설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타인이 내가 설득하기 전에 스스로 보고선 자기 마음을 주어버리면은 우리 사업이 상당히 수월하다는 거죠. 결국 비즈니스, 우리의 기술과 브랜드를 보호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략적 우위를 선점합니다. 아까 맨 앞에 계신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우리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고 결국 뭐냐면은 보호 형태는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는 겁니다. 아까 세 번째에 계신 대표님께서 뭐냐면 나중에 혹시 태클이 걸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특허를 출원하고 상표를 출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태클이 걸릴 수도 있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특허를 주권을 확보를 했어요. 근데 우리 사업이 망할 때까지 그 특허로 인해 가지고 아무 이점도 본 것도 없고 손해도 본 게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아깝겠죠. 우리가 특허를 출원한다고 해서 다 등록받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등록받았다 할지라도 그 특허가 내 사업을 반드시 지켜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알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전략적 우위를 선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맨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런 기대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제품을 보고 뺏기려고 마음을 넣었다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특허가 다섯 여섯 건 10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과감하게 카피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적 우위를 선정하는 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기대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식재산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문자적으로 살펴볼게요. 빨간색은 중요한 거니까 빨간색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창조적, 지적 활동 또는 경험의 선물로서 재산적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는.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재산적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 아까 대표님께 말씀하셨듯이 재산권이라고 하셨으니까 재산적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세 번째 줄이에요. 뭐라고요? 타인의 사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배제하는 거예요. 배제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거 내 기술이니까 내가 특허받은 기술이고 내가 디자인권을 받은 브랜드 이제 디자인이고 내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니까 너 쓰지 마. 너 그런 식으로 여기에 나온 제조 방법대로 제품 만들지 마. 이거 쓰려면 어떻게? 돈 내. 너 썼으니까 돈 내.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권리라는 것들, 법적 권리라는 것들을 나타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타인의 사용을 뭐 한다고요? 예, 배제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나올 텐데,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나만 쓸 수 있다 그게 아니고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는 겁니다. 이 원리 하나만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우리의 사업에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식재산권이라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 있는데 산업재산권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저작권이 있어요. 저작권은 보통 죽은 다음에 70년간 권리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또 소프트웨어를 창작을 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작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신지식재산권에서 영업비밀과 컴퓨터 프로그램, 배치 설계, 데이터베이스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우리가 특허 출원할 거 있어요. 그 상담하러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한참 전화를 통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계시지? 그래서 한참 통화하다 보니까 이분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특허 출원을 하시는 게 아니고 브랜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회사 명예에 대해서 뭔가 권리를 갖고 싶었어요. 그때는 특허 출원보다는 상표 출원이라는 용어가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한번 제가 요 산업재산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특허권이에요. 특허권. 어제도 어떤 분도 전화 주셨어요. 전화 주셔서 월요일에 전화 주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대표님 우리 회사가 2-3년 정도 공을 들여가지고 어떤 것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뛰어납니다. 우리나라 어떤 대기업보다도 우리 상당히 뛰어납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특허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실용신학 정도 될 것 같은데 봐주세요 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기술 문서를 열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제 생각에서 뭐냐면 그분은
특허는 안 된다고 했고 실용신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용신안으로서는 안 되는 거고 오히려 특허만 되는 거였어요. 뭐냐면은 이 특허라는 거는 물건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용신안도 특허하고 거의 같은데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은 안 되고 이렇게 반드시 형상이 있는 기구라든가 장치에 대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실용신안입니다. 근데 저한테 전화 주셨던 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특허는 기술적으로 되게 고도한 거에 대해서 특허받는 거고 실용신안은 기술적으로 조금 그나마 낮은 거에 대해서 실용신안 받는 거다. 이거는 반만 맞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형태가 있는 거를 보호받으려고 할 때는 특허라든가 실용신안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그분이 전화 주셨듯이 그분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셨단 말이에요. 새로운 프로세스. 그때는 실용신안을 못하고 당연히 특허로만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선생님 그러면 물건 같은 거는 특허랑 실용신랑 두 개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그럼 그거의 기준이 네. 아까 그 어떤 물건이나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요. 특허하고 실용하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전속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전속기간이 있어가지고 특허는 등록이 되면은 특허 출원일부터 20년 동안 권리를 행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용신안이라는 거는 출원일부터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실용신안인 거는 반드시 형태가 있어야 됩니다. 형태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이 특허권 같은 경우는 방법도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물건을 만들어냈어요. 물건을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특허로 받을 것이냐 실용신안을 받을 것이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냐면 특허는 심사할 때 뭔가 고도한 기술이 있는 것들 그런 거는 특허로 보통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되게 간단하고 형상적인 거야. 그런 경우에는 실용신안으로 일단 나갑니다. 그렇지만은 실무적으로 특허청에서 실무할 때는 뭐 특허든지 실용신안이든지 또 기술의 큰 고난이도 그런 것들 따지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거냐 어떤 거냐. 기존에 있던 거라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진보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고요. 보통 사람들이 특허권과 실용신안을 이제 내가 할지를 결정할 때는 보통 특허가 실용신안보다 비용이 대리인 비용이 한 20만 원 정도 더 비싸요. 예, 20만 원 정도 비싸고 뭐 특허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약간의 어떤 진보라든가 형태만 바뀌어도 등록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용신안에 나갑니다. 그래서 만약 대표님께서 만약에 이런 형상인데 예전에 있었는데 조금만 바뀌었다. 그 정도라고 그러면 실용으로 일단 접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권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물품이라는 거예요. 디자인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건에다가 형상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물병이죠. 그럼 물병에 형상화된 디자인. 컵이죠. 컵에 형상화된 디자인. 마우스에 형상화된 디자인. 결국 뭐냐면 디자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물품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여기 가방이 있어요. 가방에 뭐가 도안이 그려져. 저거는 저런 도안이 새겨진 가방. 그래서 가방에 대해서 권리를 받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형식으로 생긴 물병. 그래서 물병이라고 해서 제품을 특정을 해서 물품을 특정을 해서 권리를 받는 거예요. 자, 이걸 왜 설명해 드리냐면은 뒤에 보면 상표권이 나와요. 상표권은 브랜드에 대해서 보호받는 거예요. 내가 늘 사용하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제가 삼다수를 가지고 왔죠. 이 삼다수가 텍스트잖아요. 글이잖아요. 이 글자가 여기에 새겨질 수도 있고 이 병에 새겨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데 이런 로고에도 새겨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이 형상에 대해서 그 물병에 대해서 디자인권을 받았어요. 디자인권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이 삼다수라는 명칭을 물병이 아니고 다른 데다 썼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상표권을 획득해 놓지 않으면 그거를 보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권이라는 것은 물품에 한정된 거다. 이 상표권이라는 것들은 그 브랜드인데 그 업종에 따라서 상품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물품이 아니고 아까 유통업이다. 그럼 유통업에서는 삼다수라는 명칭을 쓸 수가 없게끔 하는 게 바로 이 상표권이라는 거죠. 내가 사업하고자 하고 있는 업종에서 내가 판매하고자 하고 있는 물품류에서 그것을 쓸 수 못하게 하려면 상표권을 획득해야 됩니다. 예.
디자인권이 실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물품. 네, 네. 만약에 어플에서 네네. 그런 디자인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그거는 캐릭터나 네, 그럼 화상 디자인이라고 하죠. 네, 화상 디자인이라고 해서 상상 디자인 이거랑 아예 다른 건가요? 그렇죠. 이건 이제 물품적이고 아니 디자인권 중에 화상 디자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디자인 그게 이제 속 중에 카테고리 나눌 때 화상 디자인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애플 같은 경우도 화면에 어떤 터치 바라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슬라이드가 그런 것도 기존의 어떤 창작성이 어떤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로 이제 화상 디자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플을 만들었는데 특이한 뭘 만들었다, 메뉴를 만들었다 그럴 때는 화상 디자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디자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화상이라는 그 뜻이 뭔가요? 화상, 화면. 우리 저기 뭐라고 하죠? 그 노트북에 화면 있잖아요. 화면. 네. 예, 그걸 화상이라고 하죠. 화상. 네. 예, 그걸 뭐예요? 화상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화상 디자인이라는 건 화상으로만 보여지는 디자인의 특허인가 아니면 화상으로 안 보여지는 거는 그 특허에 침입을 하게 되면 보상.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 네. 예, 그 화상이라는 거는 화면에 뜨는 걸 얘기하고 화면에 뜬다는 거를 화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면에 뜨는 것에 대한 디자인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화상 디자인의 그렇죠. 특허를 받는 거잖아요. 예, 예. 화상이 아닌 곳에서의 네. 디자인을 사용하면 특허 예. 못 받는 거죠. 권리를 못 받는 거죠. 보호를 못 한다고 얘기했죠. 네. 예, 그렇죠. 그런 예, 예. 그래서 당연히 아까 이제 물품을 한정하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어플은 화상, 그러니까 뭐죠? 그런 것들이 형상된 이제 화면 같은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디자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권이라는 거는 물품이 항상 따라오는구나. 그리고 만약에 여기는 상표권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상품과 이제 뭐죠? 분류. 그 애는 항상 분류를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상표하고 분류를 생각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권과 실용시장권과 디자인권은 일회성이에요, 권리가. 그래서 뭐 특허하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출원일로부터 등록이 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소멸이 됩니다. 디자인 실용시장권 같은 경우는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 딱 이제 지나면 소멸이 돼요. 그런데 상표권 같은 경우는 등록일부터 10년 동안인데 10년마다 갱신을 하면은 반영구적으로 내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표권은 갱신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초기 창업자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직원을 50명씩, 100명씩 같이 두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 내가 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초기 창업자라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창업을 할 때는 뭔가 기대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기대치는 내가 오늘도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있고 일주일 후에도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건 내 생명이 살아있는 거기 하지만 내 비즈니스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1년 후에 3년 후에 살아있어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돈도 벌 수 있고 가치도 역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생존을 해야 가치를 축적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가 나오죠? 바닥거북이가 나와요. 바닥거북이가 아래서 방금 깨어나가지고 지금 바닷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 바닷거북이는 바닷물로 살겠죠? 그런데 이 바닷가에서 물로 들어갈 때까지 뭐가 날아다닐까요? 독수리도 새도 날아다니고 갈매기도 날리면서 얘를 잡아먹으라고 할 거예요. 네. 아까 보셨듯이 덕죽이 있었잖아요. 덕죽. 잠깐 나왔는데 어때요? 엄청난 프랜차이즈 애들이 그거 막 갖다 가맹점 모집하고 딴 사람이 나는 아직 상표 낼 거 나중에 다음 주에 내지 했는데 그 뒤에 막 내고 되게 내 아이템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 할지라도 요게 들어가고자 할 때도 이미 다른 사람이 카피를 한다든가 이런 영향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닥거북이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는 생존이 보정된 걸까요? 네, 뭐가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큰 고객이 기다릴 거예요.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연 생태계에서는 이렇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요소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내가 한 달에 어떻게 생존하고 1년에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자, 그렇다면은 지식재산권을 그 생존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거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지식인의 것을 이해하시고 확보를 하신다고 하면은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치를 충분히 만들어내실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날고 기는 애들이 다 모였어요. 아까 대표님께서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분명히 또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아이템도 어떤 사람은 10년 전부터 뭔가 준비하셨고 어떤 사람은 하버드대 나고 스탠포드 나고 그래서 날고 기는 애들이 다 모였어요. 여기 보시면 이 앞에 수많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 선수들이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과연 나는 이 사람들처럼 한가닥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창업자일까? 생각할 경우에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자신 있어. 나 능력 있어. 해본 적 있어.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사람들 정도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아이템과 기술은 세상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성공한다고 생각하면은 내 비즈니스 아이템이 뛰어나고 내 기술이 뛰어나 성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물려서 성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창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내가 창업을 진행 중이고 뭔가 한다고 하면은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되고 나는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창업자의 어떤 역량들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뭐 대표님 중에 어떤 분은 호랑이 같은 사람이나 고양이 같은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고양이가 호랑이를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길까요? 현실 세계에서는 못 이겨요. 근데 일단 문맥상 뭔가 우리가 지식생활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사업 세계에서는 고양이가 호랑이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죠. 문맥상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현실이 지금 고양이 같다 할지라도 호랑이 같은 기술자들, 호랑이 같은 거대 기업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과 그들과 대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사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피가 묻어 있어요. 피가. 이 피는 이 무사의 피일까요? 적군의 피일까요? 네, 적군의 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거에 희생양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활용할 때도 나를 지킬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봐요. 대표님, 우리가 이런 기술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희는 뭐 P2P 랜딩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특허가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저한테 물어보세요. 야,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특허가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그 사업을 지금 계속 하실 거예요? 라고 저는 물어봐요. 네. 대표님께서는 그 사업을 계속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때는 이제 이게 특허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그 대표님께서 그쪽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가 2, 3년 후까지 계속 하겠다는 마음 먹는다면 질문은 어떤 식으로 던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특허가 됩니까?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나중에 별이 사람을 누굴 만나보시면은 그런 질문하지 마시고 대표님 나는 P2P 랜딩 사업을 할 거예요. 나는 유통 사업을 할 건데 나는 2, 3년까지 이런 매출액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부분이 특허가 될 것 같은가요? 어떻게 특허를 만들죠? 특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은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해요. 대표님, 우리가 특허를 확보를 하면은 이거 돈 많이 들어가는데 진짜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도움이 되게 활용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대표님 우리가 이거 특허 확보하는 거 실용신안 내고 상표 출원하는 거 우리 비즈니스한테 도움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마 어떤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자, 아까 이제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맨 첫 다운에서 빨간 글씨 두 번째 이제 그거 할 때 세 번째 줄에 뭐가 있었죠? 어떤 단어가 있었죠? 예, 그렇죠. 예, 타인의 사용을 배제한다. 예, 배제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공정한 그런 것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독과점, 독점, 배타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근데 법률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인정해주는 게 바로
바로 이 지식재산권입니다. 그래서 법률이 인정하는 배타적 권리예요. 특허든 실용신안이든 디자인이든 상표권이든 만약에 내가 등록을 받았어. 그러면 그 누구라도 내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교과서적으로는. 물론 뭐 특허 침해라는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고 그거에 대해 소송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과서적 원론적으로는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 허락을 받지 않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앞에 그림을 보실게요. 이게 성벽이고 성문이에요.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이 성을 넘어갈까요? 반드시 이 성문을 하루만 들어갈까요? 성문을 하루만 들어가시다는 거죠. 이 성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 싶으면 돈 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줘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징검다리가 나와요. 징검다리 하나씩 하나씩 밟고선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징검다리 만든 사람이 너 이 징검다리 들어갈 때마다 5,000원씩 내 한 거예요. 근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 싫어. 나 돈 내기 싫어. 그럴 경우는 어떤 방법이 있죠? 내가 넣는 거죠. 아, 내가 넣을 수도 있고. 아, 내가 징검다리를 넣어가지고. 그렇죠. 징검다리를 넣게 되면 시간도 걸리고 또 뭐가 걸려요? 노동력? 네, 뭐 그런 게 걸릴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 징검다리 건너기 싫어요. 돈 내고 싶고 건너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바지 벗고 양말 벗고 신발 들고선 걸어가면 돼요. 그 정도의 수고만 하면 됩니다. 결국 뭐냐면 내 경쟁자들이 같이 사업을 할 때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지 상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 경쟁자들이 나는 지금 러닝화 신고서 뛰는데 다른 사람 어떻게 돼요?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신발을 벗고선 당분간 불편함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이런 독점적인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점수를 주고 싶어. 점수를 주고 싶어. 진짜 점수를 주고 싶은데 점수를 줄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업체에서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얘들을 뽑아주고 싶은데 아무리 서류상 뭐를 보더라도 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기업에 여기 보면은 이거 미국 특허예요. 왼쪽에 있는 건 미국 특허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건 한국 특허란 말이에요. 이런 특허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기관에서 선정할 때 어떨까요?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히 덜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증명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장벽을 좀 무너뜨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내가 입찰했을 때 나를 낙찰하게 해줄 때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좋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을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특허는 내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사업을 하실 때 우리도 이제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뭔가 좀 특허를 내고 싶은데 특허를 내면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표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고객 기업에 저희 직원들을 모아놓고 참여했던 장표들이에요. 그래서 경영진에서 어떠한 지시를 하달라 했냐면은 한 사람당 한 건의 특허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대표님께서 대표님 직원한테 막 그런 말을 한다면은 과연 그 직원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특허를 만들어내지? 뭐를 준비해야 되지? 자,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모를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서치. 서치. 너무 직접 가셨는데. 네, 어디서 서치를 하죠? 지방법원 사례. 아, 지방법원에? 네. 지방법원에서 어떤 사례를 있어요? 대법원이나 지방법원 사례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뭐 나오나요? 네. 거기 특허 그런 게 나오나요? 네. 아, 네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결국 뭐냐면은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거래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은데 모르겠어. 그럴 경우에는 거래소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 가서 물어보겠죠. 이거 대표님 거래소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해요? 그러면은 알려줄 거예요.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잘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회사에 갔었는데 그 커피 머신을 눌러봐 터치를 해가지고 커피가 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따라 아침 일찍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항상 제가 보통 갔을 때는 커피 머신에다가 그림이 그려졌어요. 뭐 아메리카노, 라떼 그림이 있어서 누르기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침 일찍 갔더니 화면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킬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기다렸어요. 올 때까지. 네, 첫 직원이 올 때까지 했더니 사람이 옆에 보고 딱 키더라고요. 아, 옆에 버튼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그걸 제대로 이제 터치를 해가지고 그걸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특허를 출원할 때는 특허를 출원할 때는 이미 특허가 돼 있던 문서들을 내가 그냥 검색이라고 하셨는데 키프리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특허가 된 것들을 딱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선 아 이런 것들이 특허가 되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장면인데 이런 키프리스라고 있어요. 특허 검색하기가 있는데 이런 검색 누르는 거예요. P2P 랜딩, P2P 대출, 뭐 블록체인, 거래소, 아니면 뭐 유아용품, 뭐 장난감, 유통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검색을 해보시면서 아 이런 거는 특허가 되고 이런 건 거절이 됐네. 아 이거 보니까 내 거랑 아이템이 비슷한데 얘는 거절됐네. 아 나는 그러면은 이 정도 수준에서는 특허 출원해도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읽다 보면은 이런 거는 우리 모든 유아용품이라든가 어떤 앱 같은 것도 적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보통 이제 저한테 어떤 게 특허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거절 이유가 없으면 특허 등록이 된다. 그러니까 특허청에서는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 심사를 해서 거절 이유가 없으면은 그건 다 특허 등록을 주게 됩니다. 상표도 마찬가지. 상표도 거절 이유가 없으면은 다 상표 등록을 줍니다. 그런데 특허 같은 경우는 어떤 거절 이유냐 뭐냐면 먼저 출원해야 돼요. 먼저 똑같은 기술인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하루라도 더 일찍 출원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권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해가지고 동일한 권리인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루가 늦었다. 그러면 나는 등록을 못 받게 돼요. 자, 두 번째 뭐냐면 새로운 거에 대해요. 자, 새로운 거라는 뭐냐면 출원 전에 공제 기술과 동일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병에 대해서 이런 뭐라고 하죠? 볼록볼록한 거 가지고 있는 물병에 대해서 내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미 문서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물병. 비슷한 느낌. 그러면 나는 이미 이전에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템은 등록을 못 받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아, 내 아이템이 내가 특허 출원하기 전에 똑같은 게 이미 있었으면은 이건 특허 등록 안 되는 거구나.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증거할 거예요. 증거할 건 뭐냐면은 출원 전 공지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 가능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내 제품하고 똑같은 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건 없는데 이 마우스에 있는 요 휠의 특징하고 요 컵에 있는 요 이렇게 이제 어떤 모양하고 요 나와 있는 이런 막대 다양으로 세 가지의 특성을 뭔가 잘 섞으면은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내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되면 등록이 안 됩니다. 결국 뭐냐면은 아까 그 신규성이라는 거, 이 신규성이라는 거는 내 제품하고 동일한 하나의 제품은 없으면 돼요. 그런데 이 진보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여러 가지 기술 요소 중에 부분을 떼다가 딱 만들었을 때 쉽게 만들 수 있으면은 내 제품은 등록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 제품이 요 세 개의 제품을 특징을 따다가 붙이더라도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라고 논리적인 주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거를 특허청 심사관이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가 되느냐? 특허가 바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그게 물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제조 방법일 수도 있어요. 아, 내 제조 방법은 예전에는 이런 업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우리는 이런 식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한 거예요. 라는 것들을 주장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제품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논리적으로 주장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해서 심사관이 인정할 수 있다면 모든 게 다 특허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물품도 특허가 되는 거고 제조 방법도 다 특허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업에서 아이템에서 어떻게 특허를 찾아내지?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편한 점이 있는 곳에 특허가 있다. 어떤 분이 산을 가다가 이걸 잎사귀를 본 거예요. 잎사귀를. 이게 이제 천정산이에요. 천정산. 그래서 이거 삼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뿌리를 뽑아본 거예요. 근데 그 옆에도 막 뿌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뽑아보니까 이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억인가 3억이랑 같이 나는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만약에 이런 산삼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천정산삼을 뽑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 기술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할 때 이게 특허가 된다는 확신만 있으면은 다 특허가 될 거예요. 근데 어떤 게 특허가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의 특허가 있는 곳에 하나의 산삼이 있는 곳에 그 옆에 산삼들이 많듯이 이런 문제점, 불편한 점이 있는 곳에는 특허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펴보세요. 내가 만약에 유통을 할 건데, 아니면 어떤 제품 소싱해서 팔 건데, 이런 제품을 소싱해서 파는데, 내가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지? 우리 고객은 우리의 어떤 상품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 우리가 이 어떤 시스템을, 어떤 앱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시스템 동작적으로 어떤 불편한 점이 있지? 예를 들어가지고, 동작이 많을 때는 시스템이 다운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넘기는 게 상당히 어려웠다든가, 그게 불편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 불편한 점이 나의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고객의 불편한 점이 될 수도 있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불편한 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한 점을 사실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한 남다른 것. 자, 빨간 거 중요한 거죠. 소면에 뭐냐면,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다른 거예요. 아까 특허는 진보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뭔가 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동접에, 그러니까 동시 접속자 수가 많았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분산해서 처리했었는데, 여기는 굳이 분산해서 처리하지 않고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남다른 거예요. 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거기서 바로 특허 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자, 어떤 분이 지금 산삼을 키우는 거 이분도. 자, 산삼이 땅 속에 있을까요? 땅 바깥에 있을까요? 이파리는 땅 네, 그렇죠. 이파리는 땅 바깥에 있고 뿌리는 당연히 산삼은 땅 속에 있겠죠.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특허도 우리가 기술 아이템을 막 개발하다가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몸체만 보여요. 이파리만 보이는. 불편한 점은 살짝 보여요. 그러면은 우리가 땅을 파가지고 결국 우리가 산삼을 파내듯이 불편한 점도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파고 들어갈까요? 우리 기술의 불편한 점을? 완성? 그러니까 사전을 이거다라고 하는 거. 이거다. 이거를 제시할 수 있는. 이거다가 뭐죠? 이거다가? 남다른 거. 남다른 거. 네, 그렇죠. 남다른 거. 남다른 것까지 나올 때까지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남다른 것까지. 만약에 남다른 거 못 찾아냈다 그러면은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등록될 확률이 거의 없겠죠. 네. 우리 심사관들은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가 심사할 게 왔는데 내가 특허를 주려면 얘는 남다르네? 예전 거랑 다르네? 그런 확신이 생기면 그때 특허를 줍니다. 자, 그럼 알았어. 이제 내가 특허를 등록받으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 불편한 점을 찾아가지고 깊이 파고 들어가서 남다른 거,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 있으면은 특허를 받을 수 있어. 자, 내가 진짜 남다른 것들을 파고 들어갔는데 진짜 남다른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 남다른 특징만으로는 사업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특허는 되겠죠. 근데 그건 나한테 돈을 벌어준 특허가 될까요? 당장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건 뭐냐면 내가 남다른 걸 찾아냈는데 그 기술이 진짜 대단한 거야. 나는 몰랐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특허 출원하셔가지고 등록 받아주시는 게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내가 특허를 반드시 필요하다. 특허 등록을 받아야 된다. 그럴 때는 무조건 불편한 점에 포커싱 해가지고 쭉쭉쭉 파고 들어가요. 파고 들어가서 남다른 것들이 발견되면 이거는 내가 출원하면은 등록이 되겠구나 하는 것들 가능성을 타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거를 실제 내가 출원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거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등록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지를 판단하셔가지고 내가 이거 등록 받으면 쓸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사람도 만약에
이 특허를 쓰고 싶어 할 것 같아. 아까 내가 징검다리 건널 때 5,000원씩 주고선 만약에 건너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건너는 사람이 있고 안 건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널까요? 네, 필요하고 내가 지금 당장 급해가지고 5,000원이 돈도 아니고 빨리 이걸 지나가야 돼. 그런 사람들은 자기 신발 벗고선 하지 않고 5,000원을 당연히 주고 갑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특허에 대해서 할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기법은 저희 고객 기업에서 당연히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접근해요. 개발자님, 우리 기술하고 다른 대학 어디가 다르요? 이런 부분이 다르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이 차이점을 만들려면 어떻게 차이점을 만들면 되죠? 이런 부분이 다를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우리가 특허 출원할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거를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특허 사무소에 넘겨가지고 우리가 특허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그러니까 특허가 10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20년. 20년이고 한표는 10년 10년. 만에 갱신할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찾았어요. 네. 있는 고객이 찾아서 이게 만약에 이거 너무 괜찮고 다른 점이야. 이거는 괜찮아. 그런데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너무 네. 진보적이야. 그래서 30년 기술이야. 예를 들어 네네. 프로에 한다고 찾을 때 네네네. 그랬을 경우에 고객한테 이거를 20년인데 이걸 하시겠으니까 안 하겠으니까 이걸로 선택하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표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20년 사장을 한다고 하고 이게 지금 30년 이상 가야 된다는 거라고 하면 네. 포기하죠. 네,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기업이고 우리 기술에 대한 진보성을 20년 정도 승용 주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일단 가지고 있다는 싫어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만약에 우리 이제 초기 창업 때 동할 거잖아요. 그럼 우리 당장 보는 게 10년을 보겠어요? 3년, 네. 3년 내, 2년 내에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요. 네. 그때쯤에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것도 역시 산삼이에요. 산삼 싹이에요. 산삼 싹.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가 특허의 시작은 평소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마 대표님도 그럴 거예요. 샤워를 하다가 생각이 많이 나시잖아요. 그때그때 기록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걷다가 저거 아이디어 생각났어. 그러면은 이제 녹음 격부를 키셔가지고 메모하시면 녹음 격부 키셔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내가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기록을 해놓으세요. 음성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걸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일단 잊어먹지 않게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두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최근에 제가 양치질을 하다가 되게 좋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다. 이거 내가 특허 출원한 다음에 우리 사업에 적용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며칠 후에 어떤 걸 깨달았냐면은 내가 그런 거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였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뭔지를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그때 녹음을 해놓던가 약간의 메모를 해놓으시면은 그거를 적용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특허 시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특허라는 거는 저기 막 특별한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에 생각나는 걸 잘 기록해두자. 또 어떤 분이 아까 대표님께서 PTP 랜딩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50줄 알고선 대출하고 담보를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건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특허 정보의 키프리스. 포털에 가셔가지고 특허 검색, 키프리스 검색하시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이 특허 건수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1,700 몇 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 출원이 됐구나, 누가 출원했구나. 그래서 여기 공개 전문을 또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요. 이거 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에서 딴 사람들이 여기 출원했네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등록사항이라든가 통합 정보가 있어요. 일단 통합 정보를 누르면 언제 출원이 돼가지고 언제 의견제출 통지서가 나왔는지, 언제 의견서와 보정서를 내가지고 등록받았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제 원본 보기가 있거든요. 원본 보기를 누르시면은 이 문서의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특허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기술인데 거절료가 나왔는데 무슨 거절료가 나왔지? 딱 클릭을 해보니까 이거는 기존에 일본에서 있던 기술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특허를 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거 보시면서 우리 거는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특허를 출원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 특허 출원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셔서 조금씩 바뀌시면 되는 건데, 내가 특허를 등록받았다고 그래가지고 특허 등록받은 걸 가지고 반드시 사업을 해야 될까요? 대표님 어떠세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죠. 그게 진짜 사업성이 있는지, 내가 버텨낼 수 있는지, 내가 1, 2년 내 할 수 있는지를 보셔가지고, 내가 무조건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업하시는 게 아니고, 특허는 그냥 특허예요. 그걸 비즈니스 활용하는 건 별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잠시만 쉴까요? 네. 질문 하나 드리면 네네네. 그럼 특허를 신청할 시점이 어느 때가 제일 나을까요? 저 보면 예비 창업자들도 해놓은 사람도 있고 네네네. 실제 뭐 서비스 시작할 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질문은 시작할 때. 네, 됐습니다. 우리 저기 20분에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걸 찾아봤는데 네.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이거였어요. 근데 이게 실은 진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뭐 지금 등록이 어디 있어요? 등록성 어디 있나요? PC 버전 보시겠어요? 연차를 60이었다면 여러 번 신문지를 나오면서 PC가 없다니까 그걸 다시 한번 보기로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등록 상황에 등록 연체를 냈는지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소명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좀 등록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초반이니까 이게 뭐 회사는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종류가 같은 글자지만 좀 다르잖아요. 유가 나오죠. 한국 유가 다르면 또 가능. 그렇죠. 뭐 이거를 없앴으냐 아니면 예, 뭐 사수명했어요. 예, 이거 복구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특허 출원을 할 때는 우리가 우선 발명을 사실 만들잖아요. 그걸 우리가 발명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발명을 이렇게 도출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제안서를 적어요. 글로 적을 거예요. 특별한 뭐 형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사업 가지고 있는 사업 계획서 그런 거 적어가지고 그거를 특허 사무소에다 이렇게 넘겨줘요. 특허 사무소에다 넘겨주는 다니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의뢰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선금을 넣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 같은 경우는 대리인 비용이 150만 원인데도 있고 130만 원, 120만 원 있어요. 그러면 150만 원을 일단 입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특허 사무소에서 명세서라는 거, 특허 명세서라는 거를 작성을 해요. 그것도 거기에는 뭐 기술이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도면 들어가고 기술 설명도 들어가고 특허 첨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달 정도를 잡아요. 한 달 정도를 잡고 이게 명세서가 작성이 되면은 명세서를 이제 홍보를 합니다. 발명자한테. 그러면은 발명자는 거기에 이제 명세서가 제대로 잘 작성이 됐는지 내용을 푸는 거죠. 내가 면담했던 내용, 준 내용들이 제대로 이제 포함이 됐는지 빠졌는지 봐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딱 줍니다. 그러면은 그때 특허청에 제출을 해요.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거를 특허 출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특허 명세서라는 게 있는데 특허 명세서라는 거는 아까 우리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키프리트가 보여드렸었는데 그게 특허 명세서인데 두 가지의 어떤 의의가 있어요. 첫 번째 건 뭐냐면은 권리서. 그래서 어떤 사익적인 의의가 있어가지고 내가 권리를 행사하는 거.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로열티를 받는다든가 다른 사람이 내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어. 그걸 따질 수 있는 그 권리 보호를 확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명세에서는 청구 범위라는 게 있는데 그 청구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바로 내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내 재산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술문헌이에요. 우리가 독점 벤타적인 권리를 20년 동안 준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자신의 기술을 자신만 알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 일반 대중한테 공개를 해서 다른 사람이 그 기술을 보고선 모티베이션을 얻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공익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당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공공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국가에서 20년 동안 독점권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점권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특허 명세서는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는 거고 그 특허 명세서는 그 해당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선 진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좀 상세하게 적으라고 교과서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네. 아 이 모양대로 만들면 되겠구나. 그 정도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허 문서가 공개되다 보니까 검색을 해서 똑같은 게 있으면 연구할 필요가 없겠죠. 갖다 쓰거나 거기서 뭔가 보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복 연구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명세서는 이런 식으로 있어요. 처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은 발명의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기술이 속한 분야가 있고 종래에는 어떤 기술이 있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기술적 구성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하면서 도면을 그려가면서 뭐 20페이지, 30페이지 정도 내 기술을 설명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특허 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특허 출원한다고 해요. 그러면 특허 출원 번호가 나옵니다. 여기 빨간색 나오죠. 특허 출원 번호가 나와요. 특허 출원 번호는 특허 같은 경우는 10- 연도 4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자리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를 보는데 10-2019-7자리가 떠있다. 이거는 특허 출원됐나 보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허가 이렇게 출원이 되면은 특허청에서는 뭐 방식 심사, 제대로 저걸 거 제대로 적혀 있느냐, 출원인이 제대로 적혀 있느냐 그런 것들 일단 봅니다. 근데 물론 특허 사무소를 통해서 전문 사무소에 한다고 하면 당연히 방식 심사 통과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보고선 심사 청구란 건 뭐냐면은 내가 특허를 출원했을 때 내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심사해 주세요 라고 어떤 체크하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하게 되는 게 심사 청구한 거고 일단 나는 3년까지는 심사를 보류해 주세요 할 경우에는 심사 청구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특허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 심사 청구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특허청에서는 이 심사 청구 순서대로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알려드렸죠? 신규성이 있느냐, 진보성이 있느냐 그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보니까 이 특허는 똑같은 게 이미 있었어. 아니 이 특허는 똑같은 건 없었는데 요 3가지 물품에서 특징적으로 조합을 하면 특허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진보성 거절 요원. 그럼 이렇게 거절 이유가 나오게 되면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오면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출원한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전에 유사한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거에서 합치면 쉽게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시에 독점권을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어떤 통지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그러한 구체적인 이유들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출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권리를 갖고자 특허를 문서를 제출한 사람을 출원이래요. 우리는 다 출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원인은 이 거절 이유 통지서를 받으면 2개월 내에 의견서 이런 거는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기술하고 달라요. 해서 그것들을 낼 수가 있어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의견서를 봅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모든 권리는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있어서 권리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특허청 심사관도 그 특허 청구 범위의 기술을 보고선 종래의 기술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만약에 특허청 심사관이 이전의 기술하고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특허 청구 범위 기재 사항은 좀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 정도의 높은 기술을 했었는데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의 범위를 확 축소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또 청구 범위를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정된 거를 문서를 제출하면 보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절리를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의견서와 보정서를 2개월 내에 제출할 수 있구나.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차이점을 비교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2개월 내에 못 낸다 그럴 때는 1개월씩 4번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표님들이 특허 사무소를 통해서 특허 출원했는데 거절료가 나왔다. 이 사람이 특허 명대서를 잘못 써서 거절료가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 기술하고 유사한 것들이 이미 있구나.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면은 그 이전에 있던 기술과 내 기술과의 차이점을 찾아서 그 차이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청구 범위를 보정을 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겠구나. 그거는 우리가 이제 작성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술적 특징을 비교를 해주면은 또는 나는 기술적 특징을 잘 모르겠어요. 특허 사무소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무슨 찾아가지고 해주세요 하면은 특허 사무소에서 그 보정사항하고 의견서를 작성을 해서 우리한테 대표님 우리가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검토해주세요. 이렇게 초안을 보내면 또 검토하시면 좋습니다. 이대로 제출해주세요 하면 특허 사무소에는 그 의견서하고 보정서를 특허청에 제출을 해요. 그리고 특허청에서는 그 의견서와 보정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심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본에 있는 문서와 일본에 있는 기술하고 미국에 있는 기술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기술 3개를 합치면은 이게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권리 범위를 좀 좁힌 거예요. 좁히다 보니까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걸 거절 이유가 해소됐다고 해요. 거절 이유가 해소되면은 그때 바로 이렇게 이제 특허 결정이 나옵니다. 특허 결정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서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3개월 내에 특허 등록료를 납입하면은 특허증이 한 일주일 정도는 나와요. 일주일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특허료를 납입 안 했다 그러면은 그거 소멸이 돼요. 등록료 불납이라고 해서 일단 특허는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아가지고 한번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심사관이 봐도 안 돼요. 당신이 보정해왔지만은 여전히 기존에 있던 기술하고 차별성이 없어요. 그러면 거절 결정이라는 걸 내요. 거절 결정을 냈거든요. 거절 결정을 내면은 또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 다시 한번 특허 청구 범위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또 이제 한정하는 것만 되는 거예요. 한정하는 거. 그래서 특허 청구 범위를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그걸 재심사 청구라고 해요. 재심사 청구를 해서 그때만 통과되면 특허 결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통과가 안 됐다. 거절 결정이 한 번 더 났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거절복 심판이라는 거 이제 이때는 여기서는 특허청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 거절복 심판원은 특허 심판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특허 심판원에 그 거절복 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때는 청구 범위를 수정을 못해요. 보정을 못하고 의견만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의견만 제출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무효 심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무효 심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어느 날 다른 특허권자가 경고장을 보낸 거예요. B사에서 만든 제품은 우리 특허 10-몇몇호를 침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제품을 내려주시고 전량 폐기하세요 라고 경고장을 받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뭐냐 무효심판인 거예요. 아닙니다. 당신 특허와 등록 특허는 어떠한 무효 사유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등록되면 안 되는 건데 등록된 겁니다 라고 해서 특허 심판원에다가 무효심판 그 등록된 특허를 무효화시켜달라고 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경고장을 받았을 때 그게 이제 무효심판이구나 그런 걸 아시는 거예요. 만약에 무효심판이 받아들여지면은 그 특허는 무효가 되는 거고 우리가 무효심판을 청구했는데 심판을 보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의 특허는 정당한 겁니다. 할 때는 기각이 돼가지고 그 특허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특허 심판을 가서 이걸 했는데 무효심판 했는데 우리가 승소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는 특허 법원에 가서 다시 다툴 수 있고 특허 법원의 결정에도 우리가 못한다. 일단 아까 대표님께서 대법원 말씀하셨는데 이 대법원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실무적으로 진짜 중요한 건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이 대법원까지 가요. 개인 같은 경우는 가긴 하는데 보통 제가 접하는 스타트업과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절 이유 받으면 당연히 의견서를 통지서 한 번 내죠. 한 번 더 냈는데 거절 결정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재심사까지 3번 정도까지 해요. 3번 정도까지 하고 이 거절복 심판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아, 물론 우리가 이제 특허 출원하면 거절을 받으면은 극복이 가능한 거구나 수정하면은 거기까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간 거 보면 특허 출원 번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특허 출원 번호가 나오고 이제 모든 출원은 1년 6개월이 되면은 다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된다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그런 사이트에서 번호를 치거나 검색을 올리면 다 검색이 됩니다. 그게 공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특허는 출원 후에 1년 6개월이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공개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1년 6개월 후에 공개가 되면서 공개 번호가 나와요. 이 공개 번호도 역시 10-연도 7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허 등록이 되면 돈을 내면 특허 등록 번호가 나오는데 이 특허 등록 번호는 10-연도 빠지고 7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 우리 이거 등록 특허입니다 라고 딱 문서를 보여주는데 10-연도가 써 있고 7자리가 되면 그거는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린 거죠. 그거는 연도가 써 있다는 건 얘기는 뭐냐면은 특허 출원 번호이거나 특허 공개 번호라는 거예요. 등록 번호는 10 다음에 7자리만 나옵니다. 그거 보시고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특허를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도 많아요. 이 특허는 출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서를 내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심사를 거쳐서 등록받는 거는 진짜 기술력 있는 기술에 대해서만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특허만 출원해가지고 문서만 가지고 이 출원 번호 표지만 가져가지고 우리가 이거 출원했으니까 이게 앞으로 등록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한 기술로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착오라는 거죠. 일단 우리가 특허 출원 번호는 특허 출원만 서류를 제출하면 나오는 거고 특허 공개 번호라는 거는 1년 6개월 후면은 나오는 거다. 가장 중요한 거는 특허 등록 번호고 그 특허 등록 번호 중에 청구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이 내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특허 등록 10개명을 좀 만들어봤어요. 특허 등록 10개명. 특허 등록 10개명인데 우리가 특허 등록을 할 때 명심해야 될 10가지입니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우리가 사업하는데 여러 점을 겪지 않았어요. 첫 번째 뭐냐? 출원 전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허와 디자인권 같은 경우는 출원 전에 공개가 되면 안 돼요. 공개가 되면 안 되고 최소한 내가 공개가 됐다고 그러면 1년 이내에는 특허와 디자인권을 출원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공개된 지 1년이 넘었다 그러면 교과서적으로는 특허를 출원하도록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홈피라든가 블로그라든가 기사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논문에 공개가 되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고객 기업에서도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직 특허 출원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특허 출원한 다음에 그걸 이제 오픈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회사에서는 우리가 출원하지 않은 내용이 그 회사 홈페이지 리뉴얼 할 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그걸 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 홈페이지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고 있고 회사 이제 특허 출원한다는 걸 올릴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검색을 이제 오늘 가셔서 검색을 해보실 거예요. 기술에 대해서 검색했더니 나오더라. 어떻게 하시면 되죠? 특허 출원할 것 같으면 네? 삭제해야죠. 내가 그걸 출원할 생각이 있으면 그거 삭제를 해야 되는 거죠. 삭제를 해서 검색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하셔야만이 특허 출원할 수 있다. 반대로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이 특허를 받은 거예요. 나는 걔 특허를 무효화시키고 싶어. 검색을 해가지고 그 특허 출원되기 1년 이전에 이 기술이 공개가 돼 있다. 핵심이 공개되어 있다는 것들을 자료를 내면은 그거를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비자 입장일 수도 있고 공격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개라는 거는 여기 말한 대로 논문이라든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애플의 특허 중에 하나가 독일인가 스티브 잡스 가서 뭔가 이렇게 연설한 게 있었는데 그게 영상이 있어가지고 실제 애플의 특허가 무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허를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출원 전에는 공개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특허 1개명은 출원 전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일 것. 자, 두 번째, 먼저 출원될 것. 자, 우리 경계를 할 때는 출발 딱 하면 동시에 출발해야 되죠. 그렇지만 특허는 무조건 먼저 출원하는 편입니다. 먼저 무조건 들어가요. 그래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 보면 우리 너무 바빠서요. 이거 지금
업데이트 기술 업데이트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러다 진짜 기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가 특허 출원을 하기나 마음이 있으면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켜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기존과 차별성 있는 기술. 여기 도토리라고 합니다. 도토리. 보통 사람들이 도토리 기장이라고 하잖아요. 도토리 기장이라고 하는데 구성과 그 구성의 동작과 그 동작으로 인한 효과의 차별성이 있어야만이 특허 등록이 가능한 거구나.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기술이 있는데 우리 기술은 다른 회사의 기술과 이런 구성이 달라요. 이런 구성에 의해서 이런 동작이 나타나고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차별성이 있어요. 이것들 항상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찾아야만이 그것 또한 특허를 출원이 가능하고 등록이 가능해요. 자, 네 번째 개념은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기술.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앞모습이 보이시나요? 옆모습이 보이시나요? 두 개 다 보이시나요? 옆모습도 보이고 앞모습도 보이시고? 네, 다 보이시죠? 결국 뭐냐면은 특허에 아까 제가 뭐라고 하냐면 특허의 모든 권리는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불명료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기재된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거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특허 이제 사무소랑 특허 진행을 하실 때 특허 설명을 앞에 쭉 쓸 거예요. 기술 내용에 상세 설명에다 쭉 쓰고 맨 마지막에 특허 청구하는 범위라는 곳에 기재가 돼 있어요. 특허 청구하면 1항에 뭐 기재돼 있고 2항 기재돼 있으면은 가장 중점을 두셔야 되는 게 내 권리는 이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이래. 그러면 이 특허 청구 범위를 면밀하게 보셔가지고 그 기재된 사항에서 해석되는 게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권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기재가 됐는지 수정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명세서의 첫 부분에 제대로 막 적혀있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특허 청구항이 제대로 적혀있지 않고 뭔가 빠져있으면은 내 권리에서 빗나가게 되는 겁니다. 특허 이제 또 저기도 있죠. 내가 변리사하고 상담을 할 때는 이런 기술도 있고 저런 기술도 있고 되게 10가지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적다 보니까 한 가지 빠져있던 거예요. 그럼 내가 설명해 준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특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내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출원할 때 진짜 중요한 요소를 권리를 청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청구하지 못한 내용들이 특허 청구법, 특허 명세서에 상세한 설명이 써 있으면은 아까 이제 보정이 있잖아요. 보정을 할 때 그 내용들을 특허 청구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명세서 자체에다 써놓지 않은 기술 같은 경우, 누락된 기술 있죠? 누락된 기술 같은 경우는 다시 나중에 추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특허사무소에서 초안을 보내주시면은 그때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설명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가장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빠져 있다고 하면은 항상 그때 우리 면담할 때 이런 내용, 예를 들어서 뚜껑을 이렇게 원터치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때 이거 안 적혀져 있네요. 적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등록을 한 다음에 추가할 때도 비용이 드나요? 등록한 다음에 추가한다는 게 뭐죠? 보정? 예, 보정을 할 때는 이제 명세를 수정하는 거. 수정을 할 때는 보통 이제 대리인 사무소 같은 경우는 20만에서 30만 원 정도의 대리인 비용이 있고 특허청에 내는 비용 보정료 4,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보정이라는 것들은 특허 명세서 최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내에서만 수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비슷한 거죠. 보장 우리가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계약서를 딱 찍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청구항에 기재된 것만이 내 권리라는 것들을 인식하셔가지고 청구항을 되게 면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거절 이유는 최소 한 번 나옵니다. 최소 한 번 나와요. 내가 출원했는데 즉시 거절 이유 안 나오고 등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뭐 5%나 3% 정도 거의 없다. 최소 한 번 거절 이유가 나온다. 거절 이유가 나와도 극복하고 특허 등록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3진학 하잖아요. 그것처럼 한 번 이렇게 스트라이크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번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거절 이유 극복할 수 있는 보정서와 그런 것을 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서류 제출 마감일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아까 이제 거절리가 나오면 의견 통지하면 2개월 후 2개월 내에 그 내일 내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2개월 내에 못 낼 것 같으면 미리 한 달 연장, 2달 연장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기간을 놓쳤다. 뭐 이렇게 대리인 사무소를 하다 보면 놓칠 일은 없겠지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틀어져가지고 놓쳤다. 그럴 경우에는 이 특허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감일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오면은 2개월 내에 내야 되는 거고 안 될 때는 한 달씩 연장이 가능한 거구나. 한 달 연장했을 때도 1차 연장했을 때 그 마감일까지 내는데 못 내겠다. 그럼 다시 2차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감일자를 반드시 챙겨야 되겠구나. 그 생각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 마감일자라는 거는 또 특허 연차료도 있습니다. 연차료도 있어가지고 등록이 되면은 1년부터 3년까지 등록료를 내고 4년이 이제 3년이 지나면 4년 차부터는 1년마다 연차료라는 걸 내요. 특허 연차료. 특허를 이제 계속 또 유지하기 위해서 연차료를 내고 대신에 이제 상표 같은 경우에 10년째 한 번에 낸다는 거죠. 근데 만약 특허구 같은 경우에 연차료를 잊어먹었다. 안 냈다 그러면 일단 그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고 연차료를 안 낸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럼 이거는 회복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소멸이 되는 겁니다. 특허 같은 경우는 이 마감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청구 기한이 있는데 우리가 특허를 출원한다. 특허청에 문서를 제출한 다음에 심사청구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심사청구를 하면은 심사청구 순서대로 특허청에서는 심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장 심사라는 게 필요 없을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놓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거라면은 3년 이내에 반드시 이걸 심사청구를 해야 되겠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걸 심사청구 안 해가지고 그냥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차료는 매년마다 내는 거고요. 4년째부터 매년 연차료를 내고 이거를 뭐 몇 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또 이렇게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돈가방이죠. 그런 말 많이 하실 거예요. 돈은 값어치를 한다. 우리가 보통 특허 출원하고 그럴 때는 돈 막 150만 원, 120만 원, 얼마 처음에 들어갈 때는 150만 원 들어가고 거기에 심사청구 들어가면 20만 원 들어가고 170만 원 들어가거든요. 또 이제 만약에 우선 심사 할 때는 한 80만 원 더 들어가요. 그럼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돈 들어가는 게 아까워가지고 내가 직접 떠서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쓰다 보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실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전문가들을 써라. 내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전문가들 쓰면은 그만큼 돈 값어치 할 거고 내 비즈니스의 크기만큼 돈을 쓰겠다 생각을 하시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표. 자, 여기가 이제 상표권은 뭐냐면은 특허도 국내에서만 권리가 행사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상표권자는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당 상품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어떤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제3자는 내 상표하고 동일하거나 내 상표하고 유사한 상표나 상품에 대해서 국내에서 등록받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단어 두 개예요. 상표나 상품. 그거에 대해서 동일한 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걸 고려하셔야 되냐면 상표명을 사용하기 전에, 그러니까 회사명을 만든다든가 상품명을 만든다든가 상표명을 사용하기 전에 상표권 검토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표권으로 확보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 뭐냐면은 이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그 사람의 로열티를 주고 상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앱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브랜드 명칭이 있는데 그 명칭에 대해서 나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이 이미 상표 등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쓰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대표님한테 쓰지 말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쓰려면 돈을 내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이 상표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브랜드가 상품명이 상표권으로 등록이 됐는지를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상표권을 확보될 수 있는 권한이 뭐냐면은 우리가 상표를 출원한다고 해서 다 등록되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요소를 보는 게 있는데 식별력하고 다른 사람이 등록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면 돼서 내가 만약에 열심히 막 홍보하고 했었는데 그게 상표로 확보될 수 없는 거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이거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으로 항상 우리 판단해야 돼요. 상표명하고 상표를 사용할 때.
이제 우리가 상표를 출원할 때는 상표명을 생각하셔야 되고 상표를 사용할 상품류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특허사무소에 이제 우리 저희 상표 출원하고 싶은데요. 이제 의뢰를 할 때 물어볼 때는 뭘 알려주셨냐면 저는 이러한 상표명 아니면 로고를 어떠한 곳에 사용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앱 서비스에 사용하고 싶어요. 나는 유통하는데 이러한 브랜드를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두 가지를 알려주시면은 특허사무소에서 그거를 보고 이 상표명을 가지고 그 해당 상품류에 가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가지고 대표님 이거 보니까 어떤 상품류에 이미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등록이 안 될 것 같아요. 상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보니까요 식별력도 있고 없는 것 같아요. 등록 받으실 것 같고 만약에 35류 이류에 대해서 두 류에 대해서 상표 출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용은 얼마인지 이렇게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상표 출원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상표 심사를 해서 상표 등록이 됩니다. 근데 상표 이제 등록이 되면 이제 상표권이 발생이 되는 건데 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가 있어요. 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 그래서 상표류는 45개의 류가 있습니다. 45개의 류. 업종 말하고 광고업이다, 뭐 판매업이다, 제조업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식별력을 봐요. 식별력. 예를 들어서 맛있는 사과 이렇게 하면은 그 식별력이 없는 거예요. 사과인데 맛있는 거다. 식별력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전자제품을 만드는 애플은 상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애플이라는 상품명을 진짜 사과에다가 만약에 준다고 하면은 그건 역시 식별력이 없는 거잖아요. 모든 걸 영어로 애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내가 획득하고자 하는 상표가 식별력이 있다. 식별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할 수 있는 그 식별력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만들었다, LG에서 만들었다, 개똥이가 만들었다. 어떤 걸 딱 보면은 로고를 보고선 이거 삼성에서 만들었네. 그걸 딱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표를 보고선 누군가를 식별할 수 있을 때, 만든 사람을 식별했을 때 그걸 바로 식별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동일 유사 상표들이 이미 출원돼 있거나 등록돼 있는 경우. 그러니까 상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아까 첫 번째 18일 먼저 출원해가지고 문제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출원한 게 있는데 동일하거나 유사 상표나 상품이 있으면은 내 거는 역시 똑같은 경우는 등록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공익상의 어떤 이유로 정한 경우에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식별력이 없는 상표 예를 든다고 하면은 상품 명칭 자체. 그래서 포도과자, 청바지, 종로환. 그래서 청바지에다가 청바지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거는 이제 상품 명칭 자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품의 어떤 산지라든가 품질, 원재 등을 표시하는 거. 뭐 이제 금산에서 인산이 많으니까 금산 인산이 한다. 이건 여기 식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잘 알려진 성, 지명 같은 거, 뭐 한국, 서울 이런 것도 역시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단어가 들어간 거는 뭐 식별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 이제 이거는 제껴놓는다. 얘는 식별력이 없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제 성도 마찬가지고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예를 들어서 한 글자라든가 영문 두 글자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식별력이 없다고 일단 그렇게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뭐 기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지 못하는 상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일 유사 상표 출원 등록된 경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뭐 이미 출원되어 있는 거, 타인의 상표 그런 거 따져보고 같고요. 그다음에 국기 같은 거, 복장이라든가 공공단체 표장과 동일 유사 상표도 역시 안 됩니다. 무궁화동이라든가 IMF라든가 WTO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공공의 질서라든가 어떤 선량한 풍속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상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식별력은 있어요. 식별력이 이제 비유할 식별력이 있는데 이런 거에 속하는 경우는 또 외설적인 도용이라든가 그런 거는 일단 국가에서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여기 보면 주지 점령한 타인의 미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예를 들어서 내가 검색을 해봤더니 특허청 키프레스에 가서 검색을 해봤더니 동일한 상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동일한 상표가 안 나오는데 되게 유명한 프랜차이즈는 당연히 상표를 냈겠지만은 되게 유명한 브랜드고 블로그에서도 그 사람 딱 치면 그 사람은 이거는 이 사람 브랜드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차피 상표 출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옳다커니 내가 그럼 상표 출원 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주지전명한 타인의 미등록 상표. 그러니까 등록은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미 유명하거나 유명한 브랜드고 누구든지 간에 업체에서 다 안다, 업계에서 안다. 그럴 경우에는 상표가 출원이 안 됐다 할지라도 내가 출원하면은 그거는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거절료가 나오냐면은 내가 어떤 펜션에 대해서 어떤 펜션을 갔더니 펜션 이름이 좋은 거예요. 검색을 해봤더니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 펜션 이름을 펜션 상표유예가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거절료가 나냐면은 이 상표는 강원도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펜션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미등록 상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절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러면은 이미 출원된 등록 타인의 상표하고 동일 유사율을 어떻게 보겠느냐 판단할 때는 뭐를 보냐면은 3요소죠. 외관하고 호칭하고 관념을 알아요. 외관이라는 건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HOP와 HCP 시각적으로 보면 언뜻 볼 때는 판가름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시각적인 외관의 유사율을 보고요. 호칭의 유사율을 본 거예요. 호칭이라는 건 뭐냐면 청각적인 거죠. 청각적에서 예를 들면 이게 푸드젠이고 프루젠인데 어떤 사람이 푸드젠 했을 때 이제 비슷하게 들리느냐, 오히려 혼동의 유지가 있느냐 그걸 보는 거죠. 관념이 유사한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외관이라든가 호칭은 뭔가 달라요. 뭔가 다른데 영어적 표현이 있고 한국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이 관념이 이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외관과 호칭이 달라서 관념이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상표로 다룰 수가 없고요. 이런 상품의 어떤 유사 판단 여부는 어떤 지정 상품이 어떤 동종인가 여부를 따질 때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 실정에 비춰가지고 거래의 통념이 통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비싼 것 같은데 알까리한데 비싼 것 같아 그러면 거의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분쟁할 때는 뭔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비즈니스와 기술과 지식재산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기술만 보지 마시고 이 기술이 뭐 3년에 적용될 수 있는지 1년에 통할 수 있는지 비즈니스 정황들을 보시고 이제 그것들을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어떤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보호해가지고 그 세 개가 어떤 하나의 프레임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허를 내기 위해서 특허를 내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에 살아남기 위해서 특허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 제대로 어떤 된 기술인지 이 비즈니스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자들은 내가 확보하고 있는지 확보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소룡을 되게 좋아해요. 이소룡이 창시한 무술이 절권도거든요. 보통 이 복싱에서는 주먹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뭐죠? 뭡니까? 복싱은 주먹만 쓰죠. 태권도에서는 발로 쓸 수 있고, 근데 절권도에서는 다 쓰는 거예요. 손가락 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에 뭘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특허권은 어떻게 해야 권리가 생긴다고 그랬죠? 특허 등록을 받아야 특허 권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내가 특허 출원한 다음에 아까 특허가 나올 때는 뭐 1년 6개월에서 2년 걸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이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 당장 특허를 출원했어요. 그러면 특허 출원서가 나오잖아요. 그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찾아가가지고 대표님 이번에 이거 우리 특허 출원했어요. 이거 되게 좋은 기술이어가지고 상당히 이거 특허 사무소 변리사들이 되게 좋은 기술이라고 하더라고. 그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투자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뭐 자금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홈페이지에 이제 출원 번호 올려가지고 뭐 특허 출원 뭐 10-2020-몇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명칭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기업은 특허 출원도 하는구나 이렇게 내 특허 출원한 것들을 내 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하셔서 자꾸 그걸 활용하셔야 돼요. 이 특허는 이거 출원해도 이거 권리가 안 생긴 거고 이게 등록이 돼야지만 권리가 생기는 거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써야 되지? 그러면은 그거는 사업가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특허 출원 하면은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만약 공개가 됐다. 공개가 되면 딱 공개된 거다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가 공개까지 됐다고.
사실 공개가 된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가 된 거니까. 그렇지만 이거 공개까지 됐다.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 입장이 어때요?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 난 이것까지 돌리는 거 대단한 것 같네. 어쨌든 그 마케팅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거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게 이제 만약에 뭐죠? 거절이 됐다 할지라도 그거는 나중에 극복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한 번 거절했다고 그래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 이렇게 뭉쳐지지 마시고 이거 거절된 건데 지금 우리 변리사 사무소에서 우리 거절이 극복해가지고 할 거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표라는 거는 상표라는 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출원했을 때도 그거 가지고 내가 비즈니스에 이용하셔야 되고 공개된 상표도 이용하시고 등록된 거 가지고 이용하셔야 돼요. 만약 등록을 받으셨다. 그때는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기부를 찾아가시거나 어디 가시거나 하셔가지고 이거 되게 좋은 기술이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우리가 뭔가 돈으로 환전하고 뭔가 돈을 이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안 찾고 내가 특허 등록만 가지고 있고선 누가 가다가 걸려야지 이 생각하고 있으면은 사실 이제 그 효용 가치를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과정의 가치예요. 어떤 여자분이 여행을 하고 있어요. 가방을 들고 가는데 여행의 목적은 뭘까요? 대표님 여행의 목적은? 대표님 여행 가시는 목적은 뭐예요? 쉬러, 힐링. 예, 힐링인데 이 여자분이 만약에 저기까지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옆에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가방만 들고 1시간 정도 걸어갔다. 그러면 뭐 만날까요? 땀만 나겠죠.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우리가 특허 출원할 때 200만 원, 뭐 150만 원 들어가고 200만 원 들어가고 할지라도 등록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등록이 됐다 할지라도 등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 그러면 돈만 날린 거냐? 그게 아니고 뭐냐면은 우리 특허 출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내실을 가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특허를 출원할 때 아까 뭐에 포커싱하라고 했죠? 불편한 점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기술 뭐를 특허내지? 그래서 우리 기술의 불편한 점이 뭐야? 직원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거기서 더 파고 들어가 봐. 그래서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기술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 기술 이거 최초인 줄 알았더니 또 검색을 해보니까 비슷한 기술이 있는 거예요. 야,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기술 이거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출원하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술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하게 되고 이거를 더 갈 건지 접을 건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출원을 했는데 똑같은 기술을 신경을 찾아서 낸 거예요. 거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재출원하거나 이 사업을 갈 건지 야 이걸로는 그냥 힘들겠다 야 접고 이 다이런 아이템 뽑자 이래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특허 출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내실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과정 가운데에 특허 등록까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실망하지 않고 내가 사용하는 200만 원, 300만 원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상식적으로는 이 길이가 직선의 거리가 같다는 건 아시죠?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보면은 뭔가 달라요. 하나는 길어 보이고 하나는 짧아 보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특허를 하다 보면은 특허를 막 처음에 할 때는 특허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만약 특허권을 딱 갖잖아요. 특허권을 갖게 되면은 되게 우리 오버를 하게 돼요. 생각적으로 뭔가 이제 이 특허까지 됐으니까 뭐 자본 좀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막 그러자 막 그런 생각이 약간 좀 우리가 기분이 업되는 거죠. 근데 그때 상당히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특허 등록이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사업이 될 거냐, 진짜 이거 우리가 돈 투자하면은 이게 몇 년 사이에 돈을 뽑아낼 수 있는 거를 잘 살펴보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진짜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특허권을 가지고 돈을 융통하게 쓸 건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럼 우리가 특허를 언제 출원해야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죠. 보통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좀 미리 좀 특허를 출원해놨으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정부 과제에 신청할 때 가점도 더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출원 못 해놓은 게 되게 아쉽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거 출연해가지고 등록받은 지 5년이 됐는데 지금 연차료는 연수가 늘수록 이제 더 많이 내거든요. 더 많이 내는데 이거 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사업 한도가 지금 무르익지 않아가지고 이걸 지금 연차료만 내고 있어. 나 사업도 좀 못하고 있어. 그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결국은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돼가지고 뭐든지 내 형편에 맞게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형편에 맞게끔 하시고 생각해보면 내가 특허를 왜 출원하려고 그러지? 나는 1년 후에 어떤 정부 지원 2억짜리 나는 게 오퍼를 할 거야. 아니면 1년 후에 기부해야 할 거야. 근데 보니까 예를 들어 보니까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대. 늦어도. 그리고 만약에 우선 심사를 하면 80만 정도 들어가는데 그때는 6개월 할 수 있대. 그러면 내가 특허가 필요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간을 역산해서 그때 이제 특허 출원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술의 어떤 시장이 오지 않았다? 그럼 좀 가지고 있다가 하실 수도 있죠. 사실 가지고 있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출원해가지고 이제 내가 출원을 못하는 경우 사실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생각을 일단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출연 시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보통 특허하고 실험실험 같은 경우는 개념적인 사항만 적어도 나중에 이렇게 범위가 틀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디자인 건 같은 경우는 그 외형 판단 기준이 되게 세밀해. 그래서 조금이라도 달라지면은 다른 디자인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근데 처음에 우리가 개발할 때는 이런 디자인이었는데 나중에 제품 출시할 때는 진짜 디자인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허라든가 실험실험 같은 경우는 이 개념이 잡힐 때, 개념이 확정이 되면 그래 출원하시면 좋고, 디자인권 출원할 때는 제품을 이제 다 픽스가 돼가지고 이제 찍어서 이제 이대로 그대로 지금 내놓을 거야. 그때 이제 출원하시면 사실 좋긴 좋죠. 왜냐면 이제 돈이 많다고 그러면 앞에 처음 모델부터 할 텐데 돈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때 정도 하시는 거 좋죠. 자, 우리가 이제 또 직원 입장에 있을 때는 우리의 의사결정 자체가 상당히 작아요. 근데 우리가 대표로서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우리 사업이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그런 상당히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강의를 듣고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지식이 쌓였잖아요. 지식이 쌓였으면은 그거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의사 판단하지 마시고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게 있구나 그것만 아시고 의사 판단하실 때는 해당의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특허 강의를 들으면서 우선 심사에 대해서 들었어요. 우선 심사를 하면은 6개월 정도면 등록이 된다고 하대요. 그럼 우선 심사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우선 심사 그런 게 계속 있다고 하는데 변리사님, 대표님 이거 우선 심사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특허 명세서 초안이 온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 기술을 주고선 특허 출원을 요청했는데 특허 명세서 초안을 봐도 내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모르겠다고 딱 물어보면은 저쪽에서 그런 것도 몰라요? 라고 무시할까봐 속으로 못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거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우린 특허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문장을 읽어보다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하다가 메일 보내가지고 변리사님 이게 특허 성공 1학년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저번에 우리 면담할 때 뭐 데이터가 A에서 B로 흘러서 뭐 C로 간다고 했는데 이게 그 내용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쪽 작성자가 물어보겠죠. 대표님 맞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아니면은 대표님 그건 아닌데요. 그 내용이 아니고 역으로 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서 만약 모르는 용어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모르는 용어에 대해서 확인하시면은 그 특허상담 담당자들은 상당히 잘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대표로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특허를 언제 출원할 거냐, 이게 특허를 출원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다 특허 출원해야 될 거냐 말 거냐로 결정을 해야 돼요. 뭐냐면은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코카콜라 기법에 대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없어요. 걔네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노하우라는 건 뭐냐면은 공개되지 않은 거예요. 특허라는 거는 기본적인 요건이 뭐냐면 공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술을 공개하고서라도 독점권을 받는 게 나한테 좋으면은 나는 특허를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기술을 특허 출원하더라도 예전 기술하고 차이점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출원해도 등록이 안 될 것 같아. 그냥 다른 사람한테 도움만 줄 것 같아. 나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런 경우는 굳이 괜찮은 기술이 할지라도 특허 출원하지 않고 그냥 노하우 자기네만 아는 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지금 어떤 기술이 있는데 이게 진짜 특허 출원하면은 등록이 될지 안 될지 좀 약간 좀 판단이 안 쓰는 거예요. 그 변리사한테 물어봐도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보통은 출원한 다음에 1년 6개월에 공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선 심사를 청구하면 6개월이면은 이게 등록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 다 나옵니다. 그 전에 거절리가 2개월 후에 거절리가 나오고 다시 한번 거절리가 나서 늦어도 8개월 후면은 10개월 후면은 이게 거절이 이제 확정이 돼요. 그러면은 특허 출원된 다음에 1년 6개월 이내에 거절이 확정이 되면은 이거는 오픈이 안 됩니다. 그냥 소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있구나. 내가 좀 약간 이게 특허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내가 오픈되는 거는 별 등록 안 됐을 경우에 오픈된 거 꺼려한다 그럴 경우에는 우선 심사를 청구를 해서 빨리 심사를 받아버리면 그거 이제 우리 공개를 노출시키지 않고도 특허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 기업은 이걸 항상 제안을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알가랭이 있다 그럼 빨리 그냥 80만 원 더 들으시더라도 빨리 이게 등록될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하시라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특허라는 건 속지질이라고 해서 만약 대한민국에서 특허권을 했다고 이제 뭐라고 하죠? 행사하고 싶다 그럴 때는 대한민국에서 특허를 받으셔야 되고 미국에서 권리 행사하고 싶다면 미국에서 권리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출원한 다음에 1년 이내에는 우선권 주장이라고 해서 이 우선일, 그러니까 국내에 출원했던 날짜를 소급을 해서 1년이라는 시간에 이익을 줍니다. 그런데 보통 들어가는 비용은 미국에서 가는 건 1,000만 원이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거의 10배 정도, 8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기술이 미국에 가서 등록될지 안 될지를 사실 판단이 안 쓴 상태에서 1년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할 때는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안 쓰는 상태에서 소명을 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우선 심사를 빨리 해버리면 6개월 후면 이게 결판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등록 결정이 났어. 그러면 이거는 미국 가서 통할만 하겠다. 그러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같이 나갈 거야. 그래서 이제 1,500만 원, 1,500만 원 쓸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심사를 이용하면은 이게 등록 여부를 빨리 확인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걸 가지고 내가 사업할지 말 건지도 결정하실 수가 있죠.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차단할 수가 있는데 특허권도 못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차단도 못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경쟁력도 없는데 특허도 없다? 그럼 경쟁력이 더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려드렸는데 이거를 대표님들이 하나라도 실행하느냐 마냐에 따라서 변화의 계기도 될 수 있고 그냥 여전히 똑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특허라는 거는 아까 특허 청구 범위에 관리된 사항에 대해서 특허 침해를 하는 거고요. 직회를 하는 거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었냐면 뭐냐면 특허라는 거는 나 혼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사용을 배제하는 거였어요?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들 이제 만들어가지고 특허를 출해 등록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내가 받았던 어쨌든 간에 내가 사용한 기술이 타인이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을 이용했다는 건 침해했다는 거예요. 침해하면은 대표님은 그 사람이 침해했을 때 그 사람한테 돈을 요청하면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주는 거죠. 자, 아까 이제 또 한 가지 뭐였냐? 특허라는 거는 신규하거나 진보된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물병에도 특허를 받은 거예요. 이거 외로 특허를 확보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 물병에다가 이렇게 이걸 따는 게 힘드니까 원터치 캔을 만든 거예요. 원터치 캔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를 부과했잖아요. 기술 요소가 진보가 된 거죠. 네. 진보가 됐으니까 이것도 등록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원터치 캔이 있기 위해서는 이 물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물병에 대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이거를 합쳐가지고 특허를 등록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이미 침해한 거기 때문에 침해한 이상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뭐냐면 내가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독점적으로 쓰시는 게 아니고 원래대로 그러면 대표님은 이걸 얹어가지고 특허를 받게 되면 좋아 얹은 거는 나만 쓸 수 있어 나머지는 내가 허락을 받아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표님이 이거를 만약에 얹어가지고 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거 얹어진 거는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 하시다.